2. 어느 날 아침, 그것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결혼을 승낙한 후 1회인가 8회째 되는 날이었다. 거의 11시가 다 되어서 평상시대로 의기소침한 친구에게로 걸음을 재촉하던 도중 나는 리프친이 경애하여 맞지 않는 대작가 까르마지노프를 만났던 것이다. 나는 소년 시절부터 까르마지노프의 작품을 애독하고 있었다. 그의 소설이나 단편은 전시대는 물론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나는 열심히 탐독했었다. 그의 작품은 소년시대, 청년시대에 있어서 나의 즐거움이었지만 그 후 나는 그의 문체에 대해 다소 냉담하게 되었다. 요즘 그가 도맡아 쓰기 시작한 경향소설은 초기의 작품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의 최초의 창작은 거짓없는 시적 정치를 담뿍 풍겨주고 있었는데 요즘 것은 정말 염호를 일으킬 따름이었다. 이런 델리키트한 일에 대해서 자서를 토로한다는 것은 주제넘은 짓인 것 같지만 대체로 말해서 이런 중정도의 재능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제에 을의 생존시에 거의 천재 대접을 받고 있는 선생나리들은 대개가 죽기가 바쁘게 세인들의 기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마련인 것이다. 때로는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에도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여 대가들이 활동했던 시대와 대치되는 일이 있곤 하는데 그땐 이상할 정도로 빨리 사람들로부터 잊혀지고 도외시되고 마는 것이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일이 마치 극장의 무대 배경이라도 갈아치우듯이 정말 아차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독자적인 새로운 언어를 바라기 위해 태어난 푸시킨이나 고골리나 모리엘, 볼테르 같은 사람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런 중정도의 재능을 지닌 선생나리들은 자기 나이 탓으로 존경을 받게 되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 즈음에도 도무지 자기로서도 알아채지 못한 중에 냅다 글을 써대는 가련한 꼴들을 흔히 경험하게 되는 것도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잠옷 심원한 사상을 저술해왔고 또 사회운동에 진실한 영향을 준다고 기대해왔던 작가가 마침내 자기의 근본 사상이 엉성하고 조잡한 바닥이 드러나서 그토록 빨리 작가의 생명이 꺼져버린다 해서 누구 하나 애석하게 여겨주지 않는 것도 그리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니다. 그런데 이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노작가들은 그런 기미도 알아채지 못하고 격분한다. 그들의 자부심은 그 활동기의 막바지에 가서 진정 놀라우리만큼 점점 증가된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하느님쯤으로는 알고 있는 모양이다. 까르마지노프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다. 그는 유력한 인사나 상류 사회와의 유대를 저 자신의 영혼보다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을 만나면 잠옷 겸허한 태도로 애교를 떨며 다정하고 은근하게 상대편의 환심을 사려고 든다고도 했다. 더구나 상대가 무슨 일로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든가 혹은 미리 소개라도 받은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의 그러한 간지러운 태도란 언급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공작이라든가 백작 부인이라든가 혹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미처 방문을 나서기가 무섭게 그는 사람을 마치 판자조각이나 파리새끼처럼 멸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언제 그 사람을 알았었느냐는 듯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정말 고상하고 훌륭한 사교상의 태도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나무랄 데 없이 신중하고 완전 무결한 예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자존심이 강해서 별반 문학에 흥미가 없는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의 작가적인 과시욕을 감추려 들지 않는다는 평판이었다. 어쩌다 누가 냉담한 태도로 그를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라도 있으면 그는 병적으로 흥분해서 꼭 안가품을 하려 드는 것이었다. 1년 전에 나는 어떤 잡지에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시정과 게다가 어떤 심리마저 노린 그의 글을 읽은 일이 있다. 그것은 어느 영국 해안에서 자기가 목격한 일이 있는 기선의 침몰 장면과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광경, 또 익사한 사람들을 인양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었다. 기다랗기만 하고 그저 군말이 많은 이 글은 아무렇게나 자기 자신을 남에게 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 글 뒤에 숨은 의미는 이런 것이라 하겠다. 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이 순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보아주십시오.
이 바다라든가 폭풍, 암초, 깨진 배의 널조각을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나의 영알의 붓으로 유감없이 그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들은 죽은 어린애를 꼭 껴안고 익사한 저 여자 따위에게 마음이 쏠립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 장면을 참아 볼 수 없어 외면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등을 돌리고 서 있습니다. 무서워서 감히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볼만한 전경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까르마지노프의 글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했을 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나의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지난번 까르마지노프가 곧 도착하리라는 소문이 퍼졌을 당시만 해도 물론 나도 그를 한번 보았으면 했고 또 가능하면 그와 친히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무척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두 사람은 왕년의 친구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나는 십자로에서 그를 만난 것이다. 나는 대번에 그를 알아보았다. 2, 3일 전에 그가 지사부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가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는 작달막한 키에 거드름을 피우는 노인이었다. 나이는 55을 넘은 것 같지는 않았고 안색은 불구스름하고 덥수룩한 회색 머리털은 둥근 실크헤트 아래로 흘러내려와 뚜렷한 장밋빛 귓바퀴 근처에서 곱슬곱슬하게 감겨 있었다. 깨끗하기는 하나 그리 미남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얼굴이었다. 간사하게도 옆으로 찢어진 가늘고 긴 입술하며 조금 살이 찐 듯한 코하며 날카롭고 영리해 보이는 자그마한 눈을 하고 있었다. 복장은 지금 이런 계절이라면 어딘가 스위스나 이탈리아 북방에서나 입고 있음직한 망토 같은 것을 걸쳐서 뭔지 모르게 낡은 데가 엿보였다. 그러나 적어도 그 양복에 딸린 자디잔 부속품들, 예를 들면 장식단추, 겉단추 또는 가느다란 검은 끈이 달린 대모테 안경, 가락지 따위는 모두가 아주 세련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가 여름철이 되면 영락없이 옆에 자개단추가 달린 프란넬 꽃구두를 신고 다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가 마주쳤을 때 그는 길모퉁이에 멈춰서서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는 내가 자기를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자 약간 캥캥한 음성이기는 하나 물같이 달콤한 목소리로 나에게 물었다. 죄송하지만 V 꼬바가로 빠져나가는 지름길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V 꼬바가라고 하셨죠? 바로 여기가 그 길입니다. 하고 나는 가슴을 울렁거리며 소리쳤다. 그 길을 따라서 곧장 가시다가 두 번째 길모퉁이에서 왼쪽으로 꺾어 드시면 되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주스럽게도 나는 이 순간에 매우 조마조마한 듯 그만 비위를 맞추려고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말았던 것 같아. 그는 이러한 나의 눈치를 힐끗 보고는 단번에 모든 것을 알아챘다. 즉 나는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며 어렸을 적부터 그의 작품을 애독하고 그를 숭배해 왔다는 것. 그래서 지금 매우 조마조마해서 알랑거리는 듯한 비굴한 시선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따위를 환하게 알아낸 것이다. 그는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곧장 걸어갔다. 나는 어쩌자고 지금 가던 방향을 등지고 돌아섰는지 모른다. 또 어쩔 셈으로 그의 뒤를 쫓아서 10보가량이나 거리를 둔 곳까지 달려갔는지. 갑자기 그는 다시 멈춰섰다.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차 대기소가 어딘지 가르쳐 주실 수 없을까요? 그는 또 나에게 소리쳤다. 아, 그 구역질 나는 고함 소리. 정말 구역질 나는 음성. 마차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기소는 저 교회당 옆입니다. 거기엔 늘 마차가 서 있지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마터면 마차를 부르러 달려갈 뻔했다. 이러한 나의 침착지 못한 거동은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것이 아니었을는지 적이 걱정된다. 물론 그때 나는 곧 제정신으로 돌아와 그냥 발을 멈췄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이런 거동을 낱낱이 눈에 담은 채 그 기분 나쁜 미소를 띄우면서 나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때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는 갑자기 왼쪽에 들고 있던 작은 주머니를 슬쩍 떨어뜨렸다. 하긴 주머니라기보다는 작은 상자, 아니 좀 더 적절히 말하자면 작은 서류 가방, 아니 그보다도 더 적절히 말하면 구식에 가까운 부인네들이 쓰던
일종의 핸드백 같았다. 어쨌든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그것을 주우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그때 내가 그것을 주워 들지 않았다고 단언하는 바이지만 나의 최초의 동작만은 뭐라고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 나는 이미 그에게 감출 길 없이 바보처럼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이 노예한 여우 같은 작자는 이때의 상황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죄다 추측하고 말았던 것이다. 뭐 괜찮습니다. 제가 줍지요. 그는 내가 손가방을 주워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눈치채자 매혹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수 그것을 주워 들고는 마치 내가 주워 올리려는 것을 자기가 만료했다는 듯이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나서 나만 병신을 만들어 놓은 채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되니 내가 직접 주워 준 것이나 다름없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 5분 동안 나는 아주 흙투성이가 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거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집에까지 왔을 때 나는 밑도 끝도 없이 껄껄 웃어대고 말았다. 이 해우가 무척 유쾌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광경과 얼굴 표정까지도 자세히 연출해 줌으로써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울적한 기분을 풀어주리라고 마음먹었다. 3. 막상 가보니 놀랍게도 오늘의 그의 태도에는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그는 내가 들어서자마자 굶주린 짐승처럼 달려들어 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묘하게도 실성한 사람인 양 처음엔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까르마지노프의 이름을 입 밖에 꺼내자마자 그는 갑자기 전우를 읽고 나에게 말하지 말게.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말라니까 하고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자, 어서 이걸 보아주게. 좀 읽어주게나. 그는 서랍에서 연필로 갈겨 쓴 석 장의 종이 쪽지를 꺼내 팽개치듯 책상 위에 내던졌다. 모두 바르바라 부인한테 쏜 편지들이었다. 첫 번째 쪽지는 사흘 전에, 두 번째는 어저께, 그리고 마지막 편지는 오늘 바로 1시간 전에 보낸 것으로 모두가 까르마지노프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것은 까르마지노프가 자기를 통 잊고 방문해 주지 않는다는 부인의 초조하고도 허세에 찬 불안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저께 온 첫 번째 편지에는 만약 그 사람이 오늘 비로소 당신을 방문하거든 나에 대해서는 제발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조금도 비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 쪽에서 말을 꺼내거나 그런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어제 온 편지는 만일 그 사람이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오늘 아침에 당신을 방문하는 일이 있다면 전혀 그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 편이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 생각이지만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또 오늘 온 마지막 쪽지는 당신 방에는 쓰레기가 집마차로 하나 가득 될 테고 담배 연기가 온 방 안에 자욱할 것임에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포무시카를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라면 반 시간이면 말끔히 쓸어낼 거예요. 당신은 그 애들이 청소하는 동안 방해가 되지 않게 부엌에 가서 앉아 계십시오. 부하라 양탄자와 중국 화병 2개를 보내드립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드리려고 생각하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림 한 폭도 보내드리죠. 이건 잠깐 빌려드리는 겁니다. 아마 창문 위에다 세워두고 다니엘의 그림은 괴테의 초상 아래에 거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것이 제일 눈에 잘 띄고 또 아침녘에 늘 광선이 들어오니까요. 만일 그 사람이 나타나거든 섬세하고 정중한 태도로 맞아들이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평범한 학문적인 얘기를 나누도록 하세요. 바로 어제 헤어졌던 사람을 만나 듯한 태도를 취하세요. 나에게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마 저녁 때쯤 내가 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추신, 만일 오늘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주 안 올 것입니다.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 왜 그가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그토록 흥분되어 있는지 잠옷 이상하게 생각되어 미심쩍은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다.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어느새 어제 메었던 흰 넥타이를 빨간 것으로 바꾸어 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모자와 단장은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는 파랗게 질려서 손마저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 여자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든 내가 알 바 아냐. 그는 나의 미심쩍은 시선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전우를 읽고 소리 질렀다. 지긋지긋해. 그 여잔 까르마지노프 따위에게 마음 쓸 여유는 있으면서
내가 보낸 편지에는 답장도 없거든. 여기 책상 위에 뜯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낸 내 편지가 있네. 그 여자가 니콜렌카 때문에 슬퍼한다 해서 내가 알게 뭐람.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나의 자유를 선언한다. 까르마지노프 같은 쓸개 빠진 놈은 될 대로 되어라. 렘브케 부인도 될 대로 되어라. 나는 꽃병을 현관방에다 감추어 두었네. 다니엘의 그림도 장롱 속에 걸어두었지. 그리고 그 여자에게 당장 이리로 오라고 요구했다네. 알아들었나? 요구했단 말이야. 나는 그 여자 편지와 똑같은 종이 쪽지에다 연필로 마구 휘갈겨 써서 봉함도 하지 않고 나스타시아에게 주어 보냈단 말일세. 그래서 지금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네. 나는 다리아가 하느님이 보는 앞에서, 아니 최소한 자네의 입회하에서 단언하는 것을 듣고 싶어. 물론 입회하는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지. 친구로서 그리고 이 사건의 정통한 사람으로서 말일세. 나는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고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네. 나는 비밀을 원치 않네. 이 일에 비밀이 게재하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겠어. 그들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 보게나. 공공연하게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그땐 나도 간용을 베풀어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할 거야. 경애하는 친구여, 나는 비열한 놈일까? 그는 마치 내가 자기를 비열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듯이 나를 흘겨보면서 갑자기 말을 뚝 끊었다. 나는 그에게 물을 마시도록 권했다. 그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일찍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야기하는 동안 줄곧 그는 방 한쪽 구석에서 다른 구석으로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나 돌연 어딘가 심상찮은 자세로 내 앞에 우뚝 섰다. 대체 자네 생각은? 하고 그는 또다시 병적인 오만한 태도로 나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면서 말을 시작했다. 그래, 자네는 나에게, 즉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에게 전혀 기력이 없다고 생각하나? 자네의 명예심과 위대한 독립불기의 주의를 요구할 경우에도 저 초라한 상자를 둘러매고 이 빈약한 어깨 위에 둘러매고 문 밖으로 나가 영영 이곳에서 사라질 기력도 없는 줄로 아는가? 스테판 베르호벤스키가 사나이다운 단호한 태도로 전제주의를 격파시킨 일은 한두 번이 아니야. 비록 그것이 얼빠진 한 여인 내의 전제주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만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포악하고 잔인한 전제주의라 해도 말일세. 지금 자네는 내 말에 대해 희죽 웃는 신뢰를 범하고 있는 것 같네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진실이네. 아, 자네는 믿어주지 않네 그려. 내가 어느 시골 상인의 가정교사로 일생을 마치든가 아니면 어느 남의 집 울타리 밑에서 굶어 죽을 그러한 용기도 가졌다는 걸 믿지 않는군. 대답해보게. 지금 당장 대답해달란 말이야. 도대체 자네는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나는 일부러 침묵을 지켰다. 나는 부정이란 답변을 해서 그를 모욕할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을 수긍하지도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나의 성나고 초조해하는 태도에는 뭔가 나를 초조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 개인에 관한 일은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기로 한다. 그는 얼굴색까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군, 아마 자네는 나하고 얘기하는 게 무척 귀찮을 거야. 자네가 바라는 건 나에게 아주 안 오는 것이지. 하고 그는 을의 어떤 비상한 감정 폭발의 조짐을 보이는 파르르 떨리는 고요한 어조로 말하였다. 나는 겁에 질려서 벌떡 일어섰다. 그 순간 나스타시아가 들어와 말없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연필로 뭐라고 쓴 종이 쪽지를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훑어보고는 나에게로 내던졌다. 그 쪽지에는 바르바라 부인이 쓴 단 2마디의 낱말만이 적혀 있었다. 집에 계십시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묵묵히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고 총총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나는 기계적으로 뒤를 따라 나섰다. 그러자 갑자기 복도에서 누군지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와 함께 급하게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천둥 소리에 놀란 사람처럼 우뚝 서버렸다. 아, 리프친이다. 나는 이제 파멸이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바로 그 순간 방 안으로 리프친이 들어왔다. 5. 나는 왜 그가 리프친 때문에 파멸이라고 했는지 몰랐다.
또 나는 그 말에 그리 대단스러운 의미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나의 신경 탓으로 돌려버렸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의 놀람이 하도 심상치 않았으므로 나는 그저 자세히 관찰하기로 결심했다. 리프친이 나타날 때의 태도 하나만 보아 판단하더라도 아무리 출입금지라고는 하지만 이번만은 찾아올 특권이 있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마 객지에서 온 듯한 생명부지의 사람 하나를 대동하고 있었다. 장승처럼 서 있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얼빠진 시선에 대답하듯 그는 곧 커다랗게 소리쳤다. 손님을 데려왔죠. 특별한 손님입니다. 파적의 죄, 죽어마땅하오나 이분은 까릴로프 씨라고 아주 훌륭한 건축기사입니다. 첫째로 이분은 선생님의 아드님이신 그 훌륭한 뾰뚜르 스제바노비치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드님으로부터 무슨 위탁받은 게 있답니다. 위탁을 받았다는 건 이자가 괜히 덧붙인 소리입니다. 손님은 잘라서 말했다. 위탁 같은 걸 받은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베르호벤스키를 실제 잘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는 엑스연에서 헤어졌죠. 바로 열흘 전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한 다음 앉으라고 권했으나 나를 멍청이 바라보다가는 또 리프친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자기도 성급히 자리에 앉았으나 손에는 여전히 모자와 단장을 든 채였다. 아, 어디 외출하시려던 참이군요. 너무 일에 열중해서 병환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신병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책을 해볼까 해서 막 떠나려던 참이었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렇게 말을 끊고는 모자와 단장을 재빨리 소파 위에 던졌다. 그리고는 얼굴을 붉혔다. 이러는 사이에 나는 손님을 슬쩍 관찰해 보았다. 그는 아직 나이 27 안팎의 젊은 사람으로 별로 나무랄 데 없는 복장에 키는 후리후리하고 지나치게 여인 브류네트였다. 창백한 얼굴은 어딘가 그늘이 진 듯했고 검은 눈동자에는 광채가 없었다. 그는 곧잘 생각에 몰두하는 방심가인 듯 싶었고 문법에 맞지 않고 전후의 배열이 이상한 말을 더듬더듬 하고 있었으며 어쩌다가 그 말이 좀 길어지게 되면 영 질이 멸렬했다. 리프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낙담과 경악이 뒤범벅이 된 상태를 알아채고 흡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는 등의자를 방 한가운데로 끌어내다가 앉았다. 그것은 주객이 방 양쪽 끝에 있는 소파에 마주보고 앉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똑같은 거리의 간격을 두고 진을 치기 위해서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뭔가 알아내려는 듯 방 이구석 저구석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나는 벌써 꽤 오랫동안 빼뚜리샤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당신이 그 애를 만나신 건 외국에서였습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손님을 향해 겨우 이렇게 물었다. 네, 외국에서도 만났지만 여기서도 만났습니다. 키릴로프는 외국에 4년 동안 있다가 이번에 귀국하셨지요. 하고 리프친이 말을 받았다. 외국에 갔었던 것은 전공 분야의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이번에 여기로 온 것은 이 지방에 철교 가설 공사를 하는데 한 자리 얻을 확실한 계산이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회답을 기다리고 계신 중이죠. 이분은 드로주도프 집 사람들도 리자베타와 니콜라이브나도 대개 아드님을 통해 알고 계십니다. 기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앉아서 거북스럽고 초조한 빛을 띄우며 귀를 기울였다. 나는 이 사람이 무엇인가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이분은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니콜라이 브세블로도비치도 알고 계십니까?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물어보았다. 그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빼뚜리샤를 본 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어서 내가 그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엔 어쩐지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당신과 헤어질 당시에 그 애는 어땠나요? 아니 별로 이제 그가 올 것입니다. 키릴로프 씨는 다시 말을 성급히 피해버렸다. 화를 내고 있음이 분명했다. 온다고요? 그래서 겨우 나도 페투리샤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었거든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완전히 이 문구에 매달려가지고 나는 지금도 저 불쌍한 내 자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애에게 나는 죄를 졌지요. 아니, 내가 말하려는 건 전 빼츠르부르크에서 헤어질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그 애를 별로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애는 신경질적이고 매우 예민한 데다가 또 소심하거든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기가 자는 동안 죽지 않게 해달라고 방바닥에 이마를 맞대고 절을 하는가 하면 베개에다가 대고 성호를 굽는 등 법석을 떨었지요. 우아한 감정, 다시 말하면 보다 고결하고 근본적인, 즉 미래의 이상의 씨앗이 전혀 없는 애입니다. 그 애는 백지 같은 아이였죠. 용서하십시오. 너무 두서없는 소리를 짓거린 것 같군요. 모처럼 찾아주셨는데. 그가 베개에다 성호를 그었다는 것은 정말인가요? 기사는 어떤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불쑥 물었다. 그렇지요. 성호를 그었죠.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계속하십시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미심쩍은 듯이 리프친을 건너다 보았다. 당신이 찾아와 주신 건 매우 고맙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참, 숙소는 어디다 정하셨는지. 보고야 블렌스카야 가의 필리포프네 집입니다. 아, 그럼 샤토프가 살고 있는 집이군요. 하고 나는 나도 모르게 말했다. 맞았어. 바로 그 집일세. 하고 이번엔 리프친이 소리쳤다. 그런데 샤토프는 2층이지만 이분은 아래층 레바디킨 데이의 방에 계시지. 이분은 샤토프하고는 아는 처지이고 또 샤토프의 부인과도 안면이 있어. 그 여인하고는 외국에 있을 적에 가깝게 지내셨던 모양이라오. 그렇습니까? 그럼 당신은 저 불쌍한 친구와 그 여인과의 불행한 부부 생활에 대하여 잘 알고 있겠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갑자기 감정에 격해서 외쳤다. 그 일을 친히 알고 있는 분을 만나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혹시 바보 같은 헛소리를. 기사는 얼굴을 확 붉히고 내뱉었다. 도대체 리프친, 뭐 때문에 자네는 제멋대로 말을 덧붙이고 야단인가. 난 한 번도 샤토프의 저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다만 먼 빛으로 본 일은 있지만 그것도 먼 발치에서였소. 그런데 아주 가깝게 지낸다니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샤토프는 알고 있습니다. 자네는 도대체 뭐 때문에 쓸데없는 거짓말을 자꾸 늘어놓으려는 건가? 그는 험악한 기세로 소파에서 몸을 획 돌려 자기의 모자를 움켜쥐었으나 다음 순간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먼저대로 바로 앉고는 금방 싸움이라도 하려는 듯한 태도에 타오르는 검은 눈으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쏘아보았다. 나는 그가 왜 저리도 흥분하는지를 알 길이 없었다. 용서하십시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타이르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과연 이 일은 아주 미묘한 문제 같군요. 미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바보 같은 헛소리라고 소리친 것은 선생님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리프친에게 한 소리입니다. 그가 자꾸만 쓸데없는 소리를 떠벌려 놓아서. 혹시 선생님을 보고 한 말로 생각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난 샤토프를 알고 있지만 그의 처는 정말 모릅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내가 그 얘기를 꺼낸 건 우리의 저 불쌍한 친구, 성 잘 내는 친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탓이죠. 내가 보기엔 그 친구는 요즘에 와서 갑작스레 이전의 사상을 아주 확 바꿔버린 것 같더군요. 그건 아마 미숙한 사상이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올바른 사상이었죠. 그런데 그가 요즘 우리의 신성한 러시아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뭐라고 떠들고 있는 모양 같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그의 이 기간 조직상의 변화를 그 사람의 가정상의 동요, 말하자면 불행한 결혼 때문이라고 결론 짓고 있었소. 나는 우리의 가련한 러시아를 내 손가락처럼 면밀히 연구했고 또 러시아 국민을 위해 나의 일생을 바쳐왔으므로 그 사람은 러시아 국민을 모르고 있다고 감히 단언할 수가 있는 거요. 게다가 나 역시 러시아 국민을 전혀 모르지요. 그리고 또 그런 건 연구할 여유가 전혀 없고요. 기사는 15배 뜬 말하곤 또다시 소파에서 몸을 획 돌렸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이야기 도중에 그만 허리를 꺾이고 말았다. 이분은 연구하고 계십니다. 연구를. 리프친이 말문을 빼앗았다. 이분은 이미 연구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래 러시아에서 부쩍 많아진 자살의 원인과 일반적으로 자살자의 미만을 조작 내지는 억제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하여 흥미있는 논문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로 경탄할 결과에 도달했죠. 기사는 무소리만큼 흥분해버렸다. 자네는 그런 소리를 할 권리가 없어. 하고 그는 몹시 못마땅하다는 듯이 투덜거렸다.
난 논문 같은 건 쓰지 않고 있어요. 그따위 바보짓은 앞으로 할 생각이 없단 말이오. 자네를 친구처럼 여기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을 부탁했는데 뜻밖이군. 논문은 전혀 안 써요. 난 발표 따위는 안 해요. 그리고 자네에겐 그럴 권리가 없는 거야. 리프치는 상대방의 격분을 즐기고 있는 듯이 보였다. 죄송하게 됐군요. 당신의 문학적인 노작을 논문이라고 한 건 아마 내 잘못이겠지요. 이분은 자기 관찰의 결과만을 수집할 뿐이라는 얘기고 문제의 본질이라든가 그 문제의 윤리적 방면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조차도 부정하며 선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일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최신의 주의를 지니고 있지요. 이분은 유럽의 건전한 예지를 수립하기 위해 1억 이상의 인간의 머리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최근의 평화회의에서 요구된 것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죠. 그런 의미에서 키릴로프 씨는 누구보다도 진보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모멸에 찬 싸늘한 미소를 띄우면서 듣고 있었다. 약 30초 동안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것은 죄다 바보 같은 소리야, 리프친. 이윽고 키릴로프 씨는 다소 위험을 보이면서 입을 열었다. 내가 어쩌다가 자네 같은 사람에게 2가지 점을 입 밖에 낸 걸 가지고 자네가 물고 늘어지는 건 자네 마음대로지. 그러나 자네는 그런 말할 권리가 없어. 그 까닭은 내가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이지. 나는 그런 걸 말한다는 그 자체를 경멸하고 있는 거야. 만일 신념이 있다면 나로선 명백했을 테지만 그런데 자네가 한 말은 모두 엉터리야. 난 아주 끝나버린 점을 의논하고 싶지는 않거든. 의논한다는 건 질색이야. 또 그럴 생각도 없고. 그건 아주 잘하시는 일 같군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참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그러나 난 여기 있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손님은 열띤 빠른 말씨로 다음 말을 이었다. 나는 4년 동안 별로 사람과 접하지 않았어요. 나는 어떤 목적이 있어 4년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용무가 없는 사람과는 만나는 것을 극력 피해왔습니다. 4년이란 세월을 말입니다. 리프치는 그것을 알고는 비웃고 있습니다. 난 그걸 빤히 알고 있었으므로 일고의 주의도 돌리지 않은 겁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니지만 다만 이 친구가 제멋대로 구는 건 아주 질색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에게 나의 회포를 풀어놓지 않는 것은 하고 그는 갑자기 입을 다물고 딱딱한 눈초리로 우리들 모두를 둘러보았다. 결코 당신들이 정부에 밀고 할 것을 겁내서가 아닙니다. 뭐 별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이 말에 관해서 누구 한 사람 대답하지 않고 서로 얼굴들을 쳐다보기만 했다. 리프친조차도 킥킥거리기를 잊고 있었다. 여러분, 대단히 안 됐지만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결심한 듯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내 몸과 기분이 좋지 않아서 실례지만 돌아가란 뜻이군요. 키릴로프 씨는 금세 생각이 미친 듯이 캡을 집어들었다. 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잊을 뻔했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무람 없는 태도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불편하신데 찾아와서 안 됐습니다. 이곳에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도 다정스레 내민 손을 천천히 잡았다. 가령 말씀대로 오랫동안 외국에 계시면서 목적 수행상 다른 사람들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를 잊으셨다면 우리 같은 토박이 러시아인을 대할 때 의당 놀라움을 느끼심에 틀림없겠지요. 또 우리들도 당신을 볼 때 마찬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겠죠. 다만 한 가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당신이 여기서 철교를 가설하려고 하면서 일체를 파괴해야 한다는 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당신에게 철교를 가설하도록 맡기지 않을 게 아닙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젠장. 키릴로프는 얼떨결에 소리를 질렀으나 금방 아주 유쾌하고 낭랑한 목소리를 내면서 웃어댔다. 비록 그 일순간이나마 그의 얼굴에는 꼭 어린애와 같은 표정이 떠올랐다. 그것이 그의 얼굴에는 무척 잘 어울리는 것 같이 여겨졌다. 리프치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재치 있는 익살에 하도 기뻐서 손바닥을 싹싹 비벼댔다. 그러나 아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리프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왜 나는 파멸이다라고 부르짖었는지 나에겐 여전히 기이하게만 생각될 뿐이었다. 5. 우리들 일동은 방문턱에 서 있었다. 그것은 주객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은근한 인사말을 교환하고 즐겁게 헤어지려는 그러한 순간이었다. 이분이 오늘 줄곧 우울하신 이유는 거의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리프친이 재빨리 입을 열었다. 아까 레바드킨 대위와 그 누이의 일로 말다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레바드킨 대위는 매일같이 정신 이상이 된 마음씨 고운 누이 동생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죠. 매일 아침과 매일 밤 정해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릴로프 씨가 그 일에 참견하기 싫어서 같은 집안에 있긴 하지만 뚝 떨어져 있는 방으로 옮기기까지 했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누이 동생, 병신을 채찍으로 말인가. 마치 자기가 갑자기 채찍으로 얻어맞은 양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고함을 질렀다. 누이 동생이란 누구야? 레바드키는 또 누군가? 먼저의 소란했던 두려운 마음이 일순간에 다시 그에게 되살아났다. 레바드킨요? 이자는 퇴역대위입니다. 전엔 그냥 2등 대위라고 자칭하고 다녔지만 그의 계급이 어떻든 문제가 아니야. 누이 동생이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거야? 어서 들려주게. 레바드킨이라고 했지? 헌데 우리 친구 중에도 레바드킨이란 사람이 있었잖아. 바로 그자입니다. 우리 레바드킨이죠. 왜 그 비르긴스키 집에서 살던 자가 기억 안 나십니까? 하지만 그자는 위조 지폐 사건으로 뺑소니 쳤잖아. 그게 지금 돌아왔죠. 벌써 3주일째나 됩니다.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왔답니다. 그렇지만 그자는 아무 쓸모없는 건달이었지. 그럼 우리들 가운데는 건달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말씀입니까? 리프치는 상대방을 힐끔힐끔 훔쳐보면서 쓴웃음을 입가에 띄웠다. 아이고 참, 자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군. 난 전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야. 하긴 나도 건달에 관한 자네의 지론엔 전적으로 동감이네. 자네 설이니까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은 자네는 그 얘기로 뭘 말하려던 참인가? 왜 자네는 이 얘기를 끄집어냈지? 실은 내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닌가? 하긴 이건 모두 하찮은 얘기뿐입니다. 즉 이 대위가 그때 여기를 도망친 것은 누구나 생각했던 것처럼 위조 지폐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누이 동생을 찾기 위해서랍니다. 이 여자는 그때 오빠 몰래 어딘가 숨어 있었던 모양인데 이번에 붙들어온 거죠. 얘기는 그것뿐입니다. 아니,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이건 모두 그가 술에 취했을 때 짓거린 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내는 맑은 정신으론 이 얘기를 한사코 숨기려 들죠. 워낙 흥분을 곧잘 하는 성미니까요. 그는 군대식 신묘한은 가지고 있지만 하찮은 취미를 가진 사내랍니다. 그런데 이 누이 동생은 실성한 여자인데다가 절름발이를 겸했습니다. 누구한테 유혹을 당해서 정조를 더럽힌 모양인데 그 때문에 이 레바드킨이 고결한 분노에 대한 배상이라 빙자하여 그 남자에게서 벌써 여러 해째나 돈을 받고 있는 눈치입니다. 적어도 그 본인의 입에서 나온 소리죠. 그러나 주정뱅이가 하는 소리에 지나지 않을 테죠. 그저 떠벌리는 겁니다. 이건 더 싸구려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가 돈지갑을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열흘 전만 해도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던 친구가 지금은 수백 루블을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걸 내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누이 동생은 매일 어떤 발작을 일으켜서 비명을 지르게 되면 정신이 들게 한다고 채찍으로 그 여자를 때린답니다. 여자에게는 존경심을 갖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게 그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통 모를 일은 샤토프가 그들과 함께 원만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여기 키릴로프 씨는 빼체르부르크 쪽부터 아는 사이라 그들과 같이 있기도 했었지만 겨우 사흘 만에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멀리 떨어진 방으로 이사하신 거죠. 그게 모두 정말입니까?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기사에게 물어보았다. 리프친, 자네는 말이 너무 많군 그래. 그는 화가 나서 투덜거렸다. 그럼 비밀이군요. 신비하군요. 대체 어디서 우리들 사이에 이런 비밀과 신비가 튀어나온 것일까? 자신을 억누를 길 없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소리쳤다. 기사는 양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을 붉히고 나서 어깨를 움찔해 보이곤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한 번은 키릴로프 씨가 채찍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분질러서 창밖으로 내던져버린 일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레바드킨과 한참 말다툼을 했죠. 하고 리프친이 덧붙였다. 리프친, 자네는 무엇 때문에 자꾸만 그런 쓸데없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건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키릴로프는 획 뒤로 돌아섰다.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즉 당신 마음의 고결한 움직임을 얘기하는데 구태여 겸손을 뺄 건 없지 않아요. 난 내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저렇담. 이건 도대체가 쓸데없는 소리 아닌가? 레바드킨이란 작자는 어리석고 속이 텅텅 비어있는, 행동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리고 백해무익한 사내지. 자네는 뭐 때문에 입방아를 찍고 이 얘기 저 얘기를 들춰내는 거야. 난 가겠어. 아, 거참 할 수 없군. 하고 리프치는 맑은 웃음을 짓고 소리쳤다. 실은 말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웃겨드릴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마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온 것은 그 얘기를 해드릴 생각에서였죠. 하지만 별 수 없군요. 키릴로프 씨가 저토록 성하시니까 다음번에 해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얘기는 바르바라 부인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분이 사흘 전에 일부러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었다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나 이번에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가 그를 놓지 않았다. 그는 리프친의 어깨를 꽉 붙들어 방 쪽으로 비틀어 돌리고는 그대로 의자에 눌러 앉혔다. 리프친은 겁이 덜컥 났다. 왜 이러십니까? 그는 의자에 앉은 채로 조심스럽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지켜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나를 부르시더니 이건 나 자신의 관찰입니다만 집에 니콜라이는 미친 걸까 아니면 제정신일까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러니 내가 놀라지 않겠어요. 자네 미쳤군. 하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정신없이 말을 이었다. 리프친, 자네 자신도 잘 알겠지만 자네는 이따위 해괴한 소리를 하고 싶어서, 아니 더 나쁜 수작을 늘어놓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가. 이 순간 나는 언뜻 생각해냈다. 그가 언젠가 리프친이 우리 일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아직 우리가 도저히 알 길 없는 것까지도 알고 있다고 한 사실을. 기가 막혀서 하고 리프친은 아주 겁에 질린 듯이 중얼댔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말 말고 얘기나 하게. 키릴로프 씨, 당신도 미안하지만 다시 들어와서 있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자, 앉으십시오. 그리고 자네 리프친, 바로 정직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게. 그렇다고 말을 슬쩍 돌릴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그 말이 선생님을 그렇게 놀라시게 할 줄 알았더라면 얘기를 비추지도 말 걸 그랬군요. 실은 선생님께서도 바르바라 부인께 말씀을 들어서 훤히 알고 계실 줄로 생각했었는데요. 자네가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어. 시작해봐. 그 여자가 자네에게 뭐라고 했는지 말하란 말이야. 그럼 제발 선생님도 앉아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난 이렇게 앉아있는데 선생님만 그렇게 흥분해서 내 앞을 왔다 갔다 하시면 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간신히 자기를 억제하고 위엄있게 안락의자에 앉았다. 건축기사는 우울한 빛으로 바닥을 굽어보았다. 리프치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는 듯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너무 흥분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저께 일입니다. 그분은 돌연 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셨죠. 저 내일 12시에 댁에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만사를 제쳐놓고 어제 정각 12시에 벨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곧 응접실로 안내되어 한 1분쯤 기다리니까 마님께서 나오셨죠. 나더러 앉으라고 권하시며 당신께서도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시더군요. 나는 앉으면서도 온통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님은 항상 날 모처럼 취급하시지 않았어요. 이윽고 그분은 늘 하시는 습관대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도 기억하겠지만 4년 전 집에 니콜라스가 병에 걸린 탓인지 몇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기 전만 해도 온 마을 사람이 모두 이상스럽게 여긴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니콜라스가 저지른 일 가운데 당신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콜라스는 내 청을 받아들여 병이 회복된 후 당신을 찾아간 셈이지요. 난 그 애가 그전에도 당신과 무슨 얘기를 여러 번 주고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기탄 없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서 그분은 잠깐 더듬거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당신은 니콜라스를 보셨습니까? 그때 말입니다. 그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는 바도 말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기서 그분은 하던 말을 우물거리더니 꼬박 1분 동안이나 기다리고 나서 갑자기 얼굴을 붉히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이윽고 그분은 다시 말문을 열기 시작했으나 그 음성은 감상적이라기보다 위험찬 어조여서 황공스러운 데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바를 아주 잘 그리고 정확히 이해해 주었으면 하고 바래요. 내가 지금 당신을 부르러 사람을 보낸 건 당신이 통찰력이 있고 재치와 슬기를 가졌으며 또 정확한 관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교묘한 인사말입니까? 당신은 물론 내가 어미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걸 이해해 주겠죠. 니콜라스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불행과 많은 기복을 겪어왔으니까요. 그것이 그의 정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실성했다든가 그런 따위의 얘기를 하려는 건 결코 아니에요. 마님은 단호하고도 엄숙한 말투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뭔가 특수하게 사물을 보는 견해 그런 경향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모두 마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적어도 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끊임없는 불안과 특수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려는 충동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미이고 당신은 제3자의 위치에 선 사람이므로 말하자면 당신 편에서 비교적 공평한 의견을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군요. 자, 그러니 간청하겠어요. 정말 간청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어김없이 모든 진실을 얘기해 주어요. 그리고 만일 언제까지나 오늘 당신에게 말한 것을 비밀로 해주신다면 당신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성의껏 보답할 생각입니다. 그 점은 기대해도 좋아요. 자, 이게 모두 그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네 너무 뜻밖의 말을 해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말을 더듬었다. 왠지 자네 말이 믿어지지 않는구먼. 아니, 내 얘기를 마저 들어보십시오. 하고 마치 상대방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는 듯이 리프친이 말을 가로챘다. 그분이 나 같은 인간에게까지 그렇게 위신을 굽혀서 그런 상담을 부탁하실 땐 그 초조와 불안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먼저 이 일을 비밀로 해달랄 정도로 저자세로 나오니 정말 뭐라고 해야 좋을지. 혹시 선생님께서 니콜라이 부셀로도비치에 관한 무슨 뜻밖의 소식이라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소식 따위는 몰라. 벌써 2, 3일째 그 여자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자네한테 주의를 줄 말이 있어.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겨우 생각을 정돈한 듯이 더듬거리며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리프친, 그게 정말 자네에게만 터놓고 얘기한 비밀이라면 지금 왜 모든 사람 앞에서 털어놓는 건가? 그야 나를 완전히 신용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한다면 천벌이 내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야 어떻겠어요? 모두 흉엄을 없는 사이가 아닙니까? 끼릴로프 씨도 그렇고 말입니다. 난 그런 의견에는 찬성 못하겠는걸. 물론 여기 세 사람은 비밀을 지키겠지만 네 번째 사람, 곧 자네를 난 통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제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영원한 보답까지도 약속받은 몸입니다. 그건 그렇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기괴한 사건 하나를 지적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기괴하다기보다 오히려 심리적인 사실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쩌녕 나는 바르바라 부인의 말씀에서 받은 감격에 쫓겨 곧 끼릴로프 씨에게로 찾아가서 슬쩍 돌려서 물어보았습니다. 즉 당신께서는 외국에 계실 때와 또 그전 빼츠르부르크 시대에도 이미 니콜라이 부세돌로비치를 알고 계신데 도대체 당신은 그분의 두뇌와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자 이분의 대답은 버릇대로 간단했습니다. 말하기를 치밀한 두뇌와 대단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랜 기간 동안에 뭐라고 할까? 저 사상의 편향이라든가 특수한 사상의 형태라든가 그렇지 아니면 그 소위 정신착란증의 징조를 눈치채신 적은 없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르바라 부인의 질문을 그대로 이분에게 던져보았죠. 그러니까 말이죠. 끼릴로프 씨는 갑자기 생각에 잠겨 바로 지금처럼 이마에 주름을 지으면서 그렇군. 내게도 가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생각 좀 해보세요. 끼릴로프 씨조차 좀 이상하게 느꼈다면 실제로 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사실입니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키릴로프 쪽을 돌아보았다. 난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키릴로프는 갑자기 머리를 쳐들고 눈을 번뜩이면서 대답했다. 리프친, 난 자네의 권리를 부정하고 싶네. 자네는 이런 경우 그런 것을 짓거릴 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세. 또 나는 내 의견을 전부 자네에게 비친 적이 없어. 물론 나도 스타브로긴도 빼제르부르크에서 알게 되었지만 하도 오래전 일이 되어서. 이번에도 만나 뵙기는 했지.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나만은 끌고 들어가지 말아주게. 그리고 이건 흡사 뒷공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리프치는 죄 없이 박해받는 사람처럼 두 팔을 벌려 보였다. 소문을 내고 다니는 수다장이란 얘기군. 그래, 왜 스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까? 좋아요, 끼릴로프. 당신께선 멀찌감이 서서 냉정히 비평이나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이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 레바드킨이란 대위 말입니다. 그는 뭐랄까, 바보 녀석입니다. 정말 바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바보입니다. 그렇지. 이런 의미의 정도를 나타내는 러시아식 비교급이 문법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자가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에도 그분의 기지엔 고개가 숙여지는 모양입니다만. 이 사람에겐 놀랐어. 그는 마치 영리한 뱀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그자가 한 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자에게 여보게 대위, 자네 생각엔 어떤가? 자네 입으로 말하는 그 영리한 뱀은 미친 걸까 아닐까? 라고 물어보았죠. 믿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등 뒤에서 채찍으로 사정없이 얻어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미친 것이다. 하나 그것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테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대한 영향이 없을 거란 소린지 그것은 똑똑히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슬픈 듯이 보였고 술기운에서 일시에 제정신이 번쩍 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필리포프네 술집에 모여 앉아들 있었는데 그자는 반 시간 남짓 지나자 갑자기 주먹으로 식탁을 쾅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혹시 미쳤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 일에 영향은 없을 거야. 하고 또다시 당돌하게 얘기했지만 무엇에 대한 영향인지는 말하지 않고 다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물론 나는 요긴한 대목만을 당신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은 죄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한테 들어봐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 생각뿐일 겁니다. 이전엔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것은 그렇다. 미친 짓이다. 매우 총명한 사람이지만 아마 틀림없이 미쳤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입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깊은 생각에 잠겨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이것저것 열심히 상상의 날개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레바드킨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건 방금 날더러 스파이라고 불렀던 끼릴로프 씨에게 물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난 스파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끼릴로프 씨는 상세한 것을 죄다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꽉 다물고 있습죠. 난 아무것도 몰라. 알고 있다 해도 아주 조금뿐이야. 하고 건축기사는 벌컥 흥분해서 대답했다. 자네는 뭘 좀 알아내려고 그 레바드킨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한 게 아닌가? 또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온 것도 뭔가 캐내려는 심보지. 나로 하여금 무슨 말을 꺼내게 하려고 한 짓이야. 그러고 보면 정말 스파이임에는 틀림없군. 난 그자에게 술을 먹인 적도 없습니다. 첫째 그자의 비밀이란 건 그런 돈을 쓸 가치도 없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자의 비밀이란 그저 그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자는 열 이틀 전만 해도 나한테 와서 15코페이카를 얻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막 뿌리고 다닙니다. 샴페인을 대접한 것도 내가 아니라 레바드킨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거 참 좋은 생각을 가르쳐줬어요. 이 다음엔 여차즉하면 그에게 술을 먹여서 뭘 좀 캐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캐낸 다음엔 당신을 찾아가죠. 당신이 악착같이 숨기려 드는 그 비밀이란 걸 말이죠. 리프치는 악을 쓰면서 덤벼들었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언쟁을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둘 다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고 조금도 체면을 차리려 하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견지로는 리프친이 키릴로프를 이리로 데리고 온 것은 말하자면 제3자를 통해서 자기가 노리고 있는 화제에 기사를 끌어들이려는 계략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것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병법이었다. 키릴로프 씨는 지나치리만큼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를 잘 알고 있는 처지이면서 하고 그는 몹시 흥분하여 말을 계속했다. 다만 사실을 숨기고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레바드킨 대위에 대해서 물으셨지만 이 친구는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보다도 일찍 페체르부르크에서 니콜라이 부세블레도비치와 가까이 지냈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그분의 생애 중 불명의 어두움에 쌓인 시절, 그러니까 그분이 아직 우리 시골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베풀 생각도 하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왕자는 그때 페체르부르크에서 꽤 기묘한 작자들과 교우를 맺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키릴로프 씨와 사귄 것도 그 당시였을 것입니다. 말 조심하게 리프친. 니콜라이는 곧 여기에 오기로 되어 있고 또 그분은 자기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니, 내가 뭘 했습니까? 그분한테 미움을 살 만한 일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부터가 그분이 가장 치밀하고도 세련된 두뇌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바르바라 부인께 이 말을 해서 안심시켜 드린 겁니다. 그분의 성격 속에는 어딘가 불가해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밖에는 여쭙지 않았습니다. 레바드킨도 어제 똑같은 소리를 했죠. 그의 성격 탓으로 아주 혼이 났었지 라고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편하시군요. 사람을 수다쟁이니 스파이니 하고 잔뜩 떠들어 놓고도 자신은 하나 빠짐없이 내게서 다 들었지 뭡니까? 더구나 무섭도록 호기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르바라 부인의 말씀에도 당신은 이 사건에 직접 관계되어 있으니까 당신과 상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바로 핵심을 찔러 말씀하셨지요. 정말 지극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나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그 나리에게 모욕을 당한 것도 목적이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나로선 그저 비방 이외에도 이 사건에 흥미를 가질 만한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은 악수를 하는가 하면 내일은 조금만 기분이 달리 움직여도 많은 사람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따귀를 때리는 시기니까요. 말하자면 자유롭지 못한 일이 지나치니까요. 주로 여성에 관한 사건인데 경박하기론 나비 같고 사납기론 수탉 같죠. 옛날 사랑의 신처럼 날개를 가진 지주로 빼쪼린식 여자 낚는 솜씨죠.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자유불기한 독신자니까 그 나리님을 위해서 나를 수다쟁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젊고 예쁜 섹시와 결혼이라도 하면 그땐 당신도 우리 왕자의 내습을 경계하기 위해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집 앞에 바리케이트라도 쌓아야 할 거려. 대체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가령 저 채찍으로 매일 두들겨 맞는 레바드키나 양이 미친 여자나 절름발이가 아니었더라면 그 여잔 아마 우리 왕자의 정욕에 희생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저 레바드킨 대위에 소위 자기 가문의 치욕도 여기에 잠재하고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세련되고 훌륭한 취미에 모순되는 데가 있지만 그것도 대단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 그분의 기분에 들기만 하면 훌륭한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데 당신은 곧잘 나더러 비방꾼이라고 욕만 하십니다. 이제 온 시내가 떠들어대기 때문에 비로소 나도 고함치기 시작한 겁니다. 듣고 맞장구를 쳤을 따름이지요. 그래, 맞장구도 치지 못한답디까? 온 시내가 떠들고 있다고? 도대체 무엇을 떠들어대는 건가? 그건 이 레바드킨 대위가 술 취해서 온 마을이 떠나갈 만큼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꼭 광장에 모인 군중이 소리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대체 나의 어디가 나쁘다는 겁니까? 나는 단지 친구들 간에서 약간 호기심을 일으켰을 따름입니다. 실제로 나는 지금 친구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 없다는 듯한 얼굴로 우리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왕자께서 아직 스위스에 계실 때 아주 고귀한 아가씨를 통해
300루블을 레바드킨 대위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이 고귀한 아가씨는 아주 겸손한 고아 같은 분으로 일찍이 나도 배울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레바드킨은 얼마 후 어떤 분으로부터 정통한 뉴스를 얻었는데 그것에 의하면 보낸 돈은 300루블이 아니라 1000루블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가 누구한테서 그 뉴스를 얻었는지 밝히지는 않겠으나 역시 고결한 신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레바드킨은 이 아가씨가 자기 돈 700루블을 떼어 먹었다고 떠들어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칫하면 경찰 당국에까지 고발할 뻔했습니다. 적어도 온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죠. 그건 비열하다. 비열한 짓이다. 갑자기 건축기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건 헛소리다. 비열한 짓이다. 그렇지만 그 고결한 신분을 지닌 사람이란 다름 아닌 당신입니다. 당신이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가 스위스에서 보낸 돈은 300루블이 아니라 1000루블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당사자인 레바드킨이 술의 곤두레가 되어서 짓거린 소리죠. 그건 불행한 의혹이네. 누군가 과오를 범하여 일어난 일임에 틀림없어. 그건 엉터리 얘기고 자네가 비열한 인간이야. 네, 나도 엉터리라고 믿고 싶지만 슬프게도 귀에 들려오는 소문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아가씨가 첫째 그 700루블 사건, 둘째 니콜라이 부세블로도비치와의 연문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왕자로선 순진한 처녀를 더럽힌다든지 남의 아내를 욕보인다든지 하는 일은 예사로운 일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관련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관대한 마음을 가진 인물이 그분이 가는 길에 부딪히게 되면 곧 자기의 결백한 이름을 가지고 다른 이의 제업을 은폐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당한 일과 꼭 같은 것입니다. 나는 자신의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말 조심하게, 리프친. 스테판 트로비모비치는 긴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얼굴색이 새파랗게 되었다.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누군가 잘못된 겁니다. 게다가 레바드킨도 술이 곤드레로 취해 있었으니까요. 건축기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렇게 고함쳤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상 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아주 비열한 짓입니다. 아니, 그만둡시다. 그만둡시다. 그는 방에서 달려나갔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갑시다. 리프치는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대로 키릴로프의 뒤를 쫓아서 달려갔다. 7.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생각에 잠긴 듯 꼬박 1분 동안을 선 채로 무엇을 보는지 분간 못할 시선으로 나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만 모자와 단장을 집어들고 조용히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아까처럼 다시 그의 뒤를 따랐다. 대문을 나서자 그는 내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아, 그렇지. 자넨 증인이 될지도 몰라. 이 사건의. 자네 동행해 주겠나? 스테판 트로피모비치, 당신은 또 그 집에 가십니까? 자, 생각 좀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큰 소동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가련하고도 상심한 듯한 수치와 극도의 절망의 빛이 짙었지만 동시에 어떤 이상한 환희에 넘치는 미소를 띄우면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이의 제업과 결혼할 수는 없네. 나는 실로 이 한마디를 기대했던 것이다. 나에게 끝내 숨겨오던 이 한마디의 말은 그가 일주일 동안 얼렁뚱땅 얼버무린 끝에 마침내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고야 만 것이다. 나는 미친 듯이 격분하고 말았다. 그건 더럽고 그런 비열한 생각이 당신의 스테판 베르호벤스키의 마음속에도 떠오르다니. 당신의 밝은 머릿속에서, 당신의 선량한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리프친의 얘기를 듣기 전부터. 그는 나를 잠깐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꾸 없이 제 갈 길을 가버렸다. 나도 혼자만이 뒤처지기는 싫었다. 나는 바르바라 부인을 위해 증인이 되리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가 리프친의 이야기만을 믿고서 그 여자들처럼 옹졸한 마음씨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면 나도 그를 용서했음에 틀림없었으리라. 그러나 그는 리프친의 말을 듣기 훨씬 이전부터 모든 것을 날조해 왔음이 이젠 명백해졌다. 리프친은 다만 그의 의심을 확신시키고 불에다 기름을 부은 데 불과했다.
그는 바로 첫날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심지어 리프친이 가진 만큼의 근거도 없이 다리아의 순결을 의심하는 데 주저치 않았던 것이다. 그는 바르바라 부인의 횡포한 처사에 대하여 그밖에 달리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말하자면 부인은 자기가 한없이 사랑하고 있는 니콜라스의 귀족이 범할 수 있는 죄업을 명예 있는 사람과의 혼인에 의해 될 수 있는 한 얼렁뚱땅해 버리자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이 비열한 의심이 응징을 받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오, 위대하고 선량하신 신이여. 오, 그 누가 나를 위안해 줄 것인가. 하고 그는 백걸음도 채 떼어놓지 않아서 우뚝 발을 멈추고 이렇게 외쳤다. 바로 집으로 돌아갑시다.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하고 나는 그를 억지로 집 쪽으로 재촉하며 말했다. 어머나, 이건 스테판 선생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때 돌연 마치 음악 소리같이 신선하고 쾌활하고 젊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두 사람 곁에서 들려왔다. 우리들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말을 탄 리자베타 니콜라예브나 양이 늘 함께 다니는 장교와 더불어 우리 곁에 나타났다. 그녀는 말을 세웠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요. 하고 그녀는 커다랗고 명랑한 목소리로 불렀다. 저는 12년 동안이나 뵙지 못했어도 당장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내민 여자의 손을 잡고 공손히 입을 맞추었다. 그는 마치 기도라도 올리는 듯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를 못했다. 알아보시고 기뻐하시네요. 마브리키 니콜라이비치. 선생님은 저를 만나보고 기쁘신 모양이에요. 왜 지난 2주일 동안 저를 찾아주지 않으셨나요? 바르바라 아주머니는 선생님이 아프시니까 번거롭게 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게 멀쩡한 거짓말이라는 것쯤은 저도 알아요. 저는 그때 발을 동동 구르고 선생님을 마구 원망했지만 선생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길 무척 바랐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을 보내진 않았던 거예요. 아, 정말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네요. 하고 그녀는 안장 위에서 허리를 굽혀 그를 요리조리 뜯어보았다. 정말 우스우리만큼 변하지 않으셨어. 아, 아니에요. 잔주름이 지셨군요. 눈언저리와 뺨에 잔주름이 정말 많이 생기셨어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지셨고. 그렇지만 눈매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저도 변하지 않았죠. 아니, 왜 잠자코만 계세요? 나는 이 순간 그녀의 옛일을 생각해냈다. 12년 전 빼제르부르크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거의 병자라 할 정도로 몸이 약했지만 병이 나려고 할 때에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를 만나겠다고 울어댔다는 것이다. 당신은 내가... 그는 아주 환희에 찬 목소리로 더듬더듬 중얼거렸다. 나는 방금 그 누가 나를 위안해 줄 것인가 라고 소리쳤었지요. 그러자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여겨지는군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한 것 같아요. 신이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위대하고 선량한 신에 대한 신앙 말씀일 테죠. 저는 선생님의 강의를 전부 외고 있답니다. 선생님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모두가 육지다 육지다 하고 소리쳤다는 얘기를 해주신 걸 기억하세요? 제가 그날 밤 잠꼬대로 육지다 육지다 하고 소리쳤다고 유모 알료나 프롤로브나가 나중에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햄릿 왕자 얘기를 해주신 것도 생각나세요? 아, 그리고 저 불쌍한 이민들이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수송되는 광경을 눈에 선하도록 얘기해 주셨죠. 그러나 그건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옮겼는지 알아봤으니까요. 하지만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이분이 그때 얼마나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주셨는지 정말보다도 훨씬 더 근사했어요. 아니, 왜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는 지구 전체의 인간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성실한 분이니까 선생님도 저처럼 사랑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스테판 선생님, 거리 한가운데서 누가 나를 위안해 줄 것인가 하고 소리치고 계신 걸 보면 여태껏 불행하신 모양이군요. 불행하신 거죠? 그렇죠. 지금은 행복하오. 아주머니가 무슨 신뢰된 일을 하셨나요? 하고 그녀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제멋대로 짓거렸다. 언제나 심술궂고 외고집밖에 모르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변함없이 소중한 아주머니죠. 기억하세요. 선생님이 곧잘 종원에서 저한테 다가와서 끌어안아 주시면 저는 선생님을 위로해드리면서 울음을 터뜨렸죠. 바브리키 니콜라예비치를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인 오래전부터 선생님에 관한 모든 걸 알고 있거든요. 이젠 얼마든지 이 사람 어깨에 기대셔도 상관없어요. 이인은 몇 시간이라도 꼼짝 않고 서 있을 거예요. 모자를 잠깐 치켜 올리세요. 아니, 잠깐 벗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발돋움을 하세요. 지금 이마에다 키스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해드린 것처럼. 저런, 저기 있는 아가씨가 창문으로 우리들을 이상하게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조금 더. 아, 정말 백발이 다 되셨군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안장에서 허리를 굽혀 스테판 트로피모비치의 이마에 키스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어디 살고 계신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곧 찾아갈 테니까요. 선생님은 고집쟁이시니까 제가 먼저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우리 집에 끌어다 놓겠어요. 어서 가보세요. 집에 가셔서 접대할 준비를 하세요. 네. 그리곤 그녀는 자기의 기사 마브리키와 함께 말을 몰고 가버렸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소파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신이여, 신이여 하고 그는 소리쳤다. 마침내 행복의 순간이 왔나이다. 10분도 채 못 되어 그녀는 약속대로 마브리키를 대동하고 찾아왔다. 그대와 행복이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그는 들어오는 리자를 맞으려고 일어섰다. 여기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전 방금 마담 슈바리에에게 들렀죠. 그 집에선 겨우 내 명명일 주인공에게 보내는 꽃을 팔거든요. 자, 이분이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입니다. 소개하겠어요. 저는 꽃다발 대신 과자를 사려고 했지만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가 그것은 러시아식이 아니라고 알려주더군요. 이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란 사람은 포병 대위로 나이는 30세가량 키가 크고 미남형의 기품 있고 단정한 용모를 한 신사였다. 표정은 다소 엄격하고 무거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와 처음 사귄 순간부터 그가 놀랄 만큼 섬세하고 선량한 사람이란 것을 곧장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입이 무겁고 처음 보기에는 차디찬 성격이어서 친구를 즐겨 사귀려 들지 않는 것 같았다. 후에 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좀 둔한 인간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그리 적합한 평이 아니다. 나는 리자베타 양의 미모를 묘사하는 데서 손을 떼겠다. 온 마을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들썩거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영양들 가운데서는 대단히 분개하여 이 평판을 부정하는 축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본래부터 리자베타를 미워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너무 거만하다는 것이었다. 드로즈도바 모녀가 아직 명사 나리들을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방지다고 여겼던 모양이다. 그러나 이 방문이 늦어지는 까닭은 사실은 프라스코비아 부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녀가 지사 부인의 친척이라는 데 있었고 세 번째로는 그녀가 매일 말을 타고 산책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여태까지 말을 타고 다니는 여자라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또 아직 거리의 명사들을 방문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말을 타고 산책하는 리자베타의 출연이 우리 사교계를 붕괴시켰다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녀가 말을 타고 산책하는 것도 의사의 권유에 따른 것임을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다가 그녀의 허약함이 익살스러운 말투로 화제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병자였다. 그녀를 만나 처음 받게 되는 인상은 병적이고 신경질적이며 항상 불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아, 나중에 가서야 밝혀졌지만 가엾게도 이 불행한 처녀는 대단한 고뇌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는 마당에서 나는 그녀를 당시 내 눈에 비치었던 만큼 미인이었다고는 말하지 않으련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전혀 미인이 아니었을는지도 모른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몸을 가진 그녀는 그 얼굴에 불규칙적인 윤곽 때문에 기이한 생각마저 풍기게 한다.
그녀의 두 눈은 깔무이크족처럼 위로 치붙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광대뼈가 나와서 뭔가 칙칙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상대방을 정복하지 않고선 견디지 못하는 매력에 찬 그 무엇이 있었다. 무엇인가 강력한 것. 그것이 그녀의 타는 듯한 검은 눈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그녀는 마치 정복을 위한 정복의 여왕으로서 태어난 것 같았다. 사실 그녀는 자부심에 가득 차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교만하게까지 보일 정도였다. 그녀가 사람됨이 착한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억지로라도 선량한 마음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물론 이 사람의 내부에는 아름다운 갈망도 올바른 기도도 충분히 있었으나 그녀가 가지고 있는 내적 요소들은 항상 바른 표준점을 찾으려 들고 또 영구히 발견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과 초조와 불안 속을 헤매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아마 그녀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요구를 해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힘은 아무래도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방 안을 둘러보았다. 어째서 저는 이런 순간이면 늘 슬퍼질까요? 선생님은 학자이시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줄곧 생각해 왔었어요. 가령 선생님을 만나 옛일을 추억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고. 그러나 막상 지금은 조금도 기쁘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드는군요.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을 좋아해요. 여기에 저의 초상화를 걸어두셨군요. 좀 보여주세요. 저는 그 그림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말고요. 12살 된 리자를 그린 이 훌륭한 수채화는 이미 9년 전에 드로즈도프네 집 사람이 빼제르부르크에서 스테판 트로피모비치한테 보내준 그림이었다. 그때부터 이 초상화는 변함없이 이 서재벽에 걸려 있었던 것이다. 정말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였나요? 이게 정말 제 얼굴인가요? 그녀는 일어나서 초상화를 두 손에 든 채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만 가져가세요. 그녀는 초상화를 내주며 이렇게 소리쳤다. 지금은 걸지 말아주세요. 나중에 거세요. 보기 싫어요. 그녀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하나의 생활이 끝나면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그 새로운 생활도 지나가 버리면 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고 이렇게 한없이 계속되는군요. 그리고 모든 종말은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린 것처럼 끝나지 뭐예요. 제가 너무 낡은 얘기를 하는 것 같군요. 그렇지만 그 속에 진리가 있답니다. 그녀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았다. 벌써 몇 번이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감격에 겨운 나머지 나에게 소개해주겠다는 약속마저 잊고 있었다. 그런데 왜 저의 초상화를 당건 밑에다 걸어 놓으셨나요? 그리고 웬 당건과 군도가 저렇게 많이들 걸려있죠. 사실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벽에는 2개의 야딱한 군도가 십자로 걸려 있었고 바로 그 위에는 진짜 체르케스 검이 장식되어 있었다.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녀는 흘끔흘끔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도 뭐라고 대답할까 했지만 입을 봉하고 말았다. 그제야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눈치를 채고 나를 소개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정말 기뻐요. 마마도 역시 되게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와도 인사하세요. 이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참 좋은 개념을 만들어 두었어요. 당신이 바로 스테판 선생님의 상담역이시죠?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실례했군요. 용서하세요. 이상한 말을 해서. 그렇지만 결코 우습다는 뜻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잠시 당황해했다. 하지만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해서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제 가야 할 시간이 됐군요.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슬슬 가봅시다. 그리고 스테판 선생님, 반 시간 후에 저희 집으로 꼭 와주세요. 정말 하고 싶던 대로 실컷 얘기하게요. 이번엔 제가 선생님의 상담역이 되어드리죠. 무슨 일이든지라는 말 이해하시겠어요?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겁이 덜컥 났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는 죄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세요.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나, 하고 그녀는 놀란 듯 소리쳤다.
정말 모두 쉬쉬하는 게 사실인가 봐요. 저는 믿으려 들지 않았는데. 다샤마저 감추려 들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아까 다샤가 머리를 앓는다고 하시면서 만나게 해주지 않는 거려. 그렇지만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았지요? 아이, 정말 시치미를 떼시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꼭 같이 저도 알았죠 뭐. 대단한 꾀를 써서 알아낼 일도 아닌 거려. 예, 그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알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실은 맨 처음에 마마가 제 유모인 알루샤를 통해 알았고 제 유모에겐 대개 나스타시아가 달려와서 말해줬답니다. 그 여자 얘기는 선생님이 직접 그런 소리를 하셨다고요. 난 어쩌다가 단 한 번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물어물했다. 난 그저 귀뜸을 해줬을 뿐인데. 난 그때 신경이 무척 예민해져서 병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깔깔대고 웃었다. 마침 상담력이 아쉬울 때 나스타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여자에겐 온 마을이 다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매한 가지 아니에요. 내버려 두세요. 얼마든지 말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알려지는 쪽이 더 나을지도 모르죠. 자, 그럼 곧 오시도록 하세요. 우리 집에선 식사를 일찍 하니까요. 참, 잊어버렸네. 하고 그녀는 다시 주저앉았다. 그런데 샤토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샤토프? 그는 다리아 양의 오빠지. 오빠라는 건 알아요. 선생님도 참 답답하시군요. 그녀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이 말을 가로챘다.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사람 댐댐이 말이에요.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이 지방의 환상가지요. 이 세상에 가장 선량하고 그리고 가장 성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괴짜라는 걸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듣기엔 그가 새 나라 말을 알고 있고 영어도 꽤 하는 축이며 어떤 문학적인 일에도 손을 댈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얼마든지 갖고 있어서요. 저에겐 조수가 필요해요. 빠를수록 더 좋겠어요. 그가 그런 일을 맡아줄까요? 그를 저에게 추천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꼭 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덕을 베푸는 셈이죠. 베풀려는 게 아니라 제게 조력자가 필요해서 그래요. 샤토프에 대해서라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는 말했다. 제가 전해도 좋다면 지금 곧 그에게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참 잘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마브리키 니콜라예비치, 그만 가요. 그들은 가버렸다. 물론 나도 곧 샤토프의 집으로 달려갔다. 이 친구, 스테판 트로피모비치는 현관까지 나를 쫓아나와서 내가 돌아올 테니까 10시나 11시쯤에서 꼭 내게로 와주게. 아, 난 정말 자네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말일세. 도스토옙스키와 투르게네프. 도스토옙스키는 당대의 또 다른 대문호 투르게네프와 사이가 나빴는데요. 그래서 앙령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에서 유럽에 갔다 와서 프랑스 혁명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거들먹거리는 겉멋만 든 인물을 등장시키며 투르게네프를 디스합니다. 앙령에 등장하는 소설가 카르마지노프는 바로 투르게네프의 패러디입니다. 그런데 생활고에 시달리던 도스토옙스키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투르게네프에게로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르게네프는 그토록 자신을 욕하면서도 100루블을 빌려달라고 온 도스토옙스키에게 별다른 말 없이 빌려주곤 했는데 도스토옙스키는 그 돈의 상당수를 도박으로 날리곤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투르게네프의 지인들이 쓰레기 같은 놈에게 왜 돈을 빌려주냐며 분노하자 투르게네프는 내 욕을 해놓고 막상 돈이 급하면 또 나에게로 와서 돈을 빌잖아. 난 그거 보는 재미로 빌려주는 거지. 그리고 저작자는 그 굴욕감을 글로 나를 욕하면서 씻으니 뭐 서로가 각자 피해보는 게 없잖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도스토옙스키는 투르게네프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가 처음 문단에 들어섰을 때 투르게네프를 보고 투르게네프는 러시아의 문인들 중 한순간에 친해지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투르게네프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1845년 11월 16일에 도스토옙스키가 형에게 쓴 편지에는 투르게네프에 대한 그의 애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형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 그에게 반했습니다. 시인이고 수재이고 귀족이고 미남이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교양도 있고 나이는 25살입니다. 신이 그에게 주시지 않은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아 품성도 올곧기 그지없고 훌륭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사흘 전 푸시킨에 대한 연설회장에서 투르게네프와 극적으로 화해하며 서로 간의 나쁜 감정을 깨끗이 정리했고 도스토옙스키 장례식에 투르게네프가 참가해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투르게네프가 죽자 도스토옙스키 유족들이 장례식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